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두 분,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 우리 방송 끝나는 2시에 당선인이 8명 내각 명단 발표한다라고 하더니 1시간쯤 전부터 명단이 다 그냥 나오네요. 다 나왔습니다. 그죠? 네. 쭉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국토부 장관 원희룡, 여가부 장관 김현숙, 문체부 장관 박보균, 과기부 장관 이종호, 경제부 총리 추경호, 국방부 장관 이종섭, 산업부 장관 이창양,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이렇게 8분이 발표됐습니다. 네. 쭉 이게 이름만 발표하니까 네. 잘 아는 원희룡, 김현숙 전 의원 이런 네. 분도, 추경호 의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알겠는데 다른 분들은 주로 어떻게 발탁된 거예요? 전문가 출신입니까? 관료 출신입니까? 그렇죠. 문체부 장관 박보균 이분은 그분은 언론인 출신. 예,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대기자 하셔가지고 했던 분이고, 과기부 장관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반도체학과 연구센터장을 하고 계시고요. 예. 국방부 장관 이종섭 이분은 계속 군에 계셨고요. 복지부 장관 정호영 씨는 뭘 했는지 검색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셨겠죠. 산업부의 이창양 분도 이분도 교수 출신이시죠? 네. 카이스트 교수죠. 그죠? 네. 이렇게 내각 명단 발표가 있기 전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설왕설래 있었는데 네. 먼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후에 한다라고 발표했잖아요. 네, 9월 달에. 네. 먼저 그 목소리 좀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눕시다. 오늘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한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이런 게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만약에 5월 10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 조직법 개편안 갖고 국회에서 민주당과 계속 갈등 관계가 보이게 되면 좀 신정부의 출범이 좀 삐걱거릴 수가 있고요. 또한 지방선거에도 그렇게 큰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민주당이 반대하면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을 조금 더 설득해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가장 우려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허.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이제 열렸던 국회 세미나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자꾸 남녀 문제로 몰고 가서 마치 남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이건 여염 남염을 더 부추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추기는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의식한다면 여심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폐지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가부 장관도 일단 후보자를 임명한 겁니다. 네. 김현숙 전 의원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고 복지정책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점에서 그동안 여성가족부 장관들은 다 여성계 출신 인사였는데 경제정책 그쪽 전문가로 바꿨다는 얘기는 앞으로 여가부를 변화시킨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건지 가족 복지 위주로 갈 건지 이런 거를 좀 암시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있었던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가 여성가족부는 자꾸 뭐 명칭이나 존폐 여부에만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부여하고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성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남녀 간의 차별화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부여돼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가족부라는 의견이 상당히 강하게 강조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좀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뭐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신임 여가부 장관은 뭐 여가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가부의 활동을 어떻게 확대 개편하고 어떻게 뭐 조치를 하는 게 좋은지 그거를 연구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안철수 위원장의 뉘앙스로만 보면은 여가부는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을 신임 여가부 장관이 좀 여가부 안에서 연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신임 장관의 임무는 자기 부서를 없애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재편, 개편. 저출산이나 이제는 가족 문제나 이런 부분들. 가족복지부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네. 근데 그럼 또 보건복지부랑 이게 이름이 겹치고 이름뿐 아니라 기능이 겹치니까 그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래서 뭐 미래가족부 이야기도 나오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이준석 또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발끈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발표된 명단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뭐 국토부 장관의 원희룡 전 제주이사를 발탁한 건데 대선 후보 경쟁자였었고 대선 때 정책본부장으로 맹활약한 분, 나름 비중이 있는 분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건 부동산 잡겠다는 의지를 좀 세게 보여준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정가에서는 부동산의 저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에 뛰어들었다가 대부분 본전을 못 찾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이건 뭐 막무가내로 떠맡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여러 가지 본인이 가고 싶은 경로가 있었겠죠. 지난 대선 국면에서의 종로구 지역구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또 이번 새 정부에서 뭐 다른 부처로 좀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국토교통부로 가는 이유는 험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대선 후보의 면모를 만들겠다. 그런 또 모험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렇죠.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차기 주자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영끌 해가지고 집을 산 분들은 집값이 하락을 하면 정말 이거 더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또 올라가면은 또 올라가는 대로 문제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어쨌든 하향 안정화를 꾀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원희룡 신임 뭐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가 해낼 수 있을까? 이분이 또 국토에 또 특화된 전문가는 또 아니잖아요. 경험은 없죠. 네,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서울시장에 오세훈 시장이 된다면 두 분 관계가 또 친분이 있으니까 서로 좀 조율하고 논의하가면서 잘 뭐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본인이 나름 승부를 건 거죠. 그렇죠. 원희룡 전 지사도. 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힘이 실려 있는 그 국토부 장관이 나오면 국토부도 경제부처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토부가 무슨 정책을 펴려고 할 때 다른 경제부처들 특히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반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뭐 뚝심 있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전 지사가 오히려 교육부총리를 하면서 좀 사회개혁 쪽에 더 구상을 했더라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본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동산 가면 이건 여소야대 정부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이나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공감을 끌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절반 이상의 축이거든요. 당장 뭐 전월세 3법 개정 이런 것도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역할을 잘하면 원 전 지사에게 이제 상당히 기회가 올 텐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원 전 지사 그러면 잠깐 총명함, 똑똑함 이런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총리로 가서 교육계획과 교육 혁신 쪽에 좀
본인의 역량을 발휘했더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일쯤이면 나올 거예요. 왜 국토교통부 장관 맡았는지 이제 뒷얘기가 나올 아니, 테니까. 지금 얘기한 지금 이 오늘 내용은 당장 아니었어요. 나오겠죠. 근데 네. 본인이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이 당신이 좀 국토교통부 좀 맡아줘 이랬는지. 근데 맡아줘 했을 때 아유 전 싫어요 그러면 못 맡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도 동의한 거죠. 그럼요. 그렇죠. 예. 음. 동의하지 않고는 못 빼기. 그리고 또 선거의 공신으로 예. 인정을 받을 텐데 먼저 물어보겠죠. 어떤 걸 하고 싶으냐. 혹시 다른 분 눈에 띄는 분 있어요? 한 분 뭐 뭐 코멘트 하실 게 있다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의힘 쪽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예. 많은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로서는 가장 적임자 아니냐. 일찌감치 좀 낙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며칠 전부터 계속 오르내렸거든요. 그래도 대체로 정치인보다는 좀 전문 관료 쪽에 많이 중점을 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예. 제1내각에서 무엇보다도 정치인을 대거 등용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예. 그 전문성이 얼마나 좀 개혁적으로 발휘될지는 봐야겠죠. 예. 근데 어쨌든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직도 미정이죠. 네, 계속 지금 뭐 논의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지원 의원은 왜 비서실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 말을 믿어야 되겠죠.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놔야 되니까. 네. 네. 본인 말 믿어야 그게 큰 믿어야죠. 거죠. 국회에 가서 일하고 싶다. 그죠? 근데 본인은 하고 속사정을 싶어 뭘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장 교수님께서. 네, 근데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살짝 그래요? 돌려서라도 말씀 주시면. 아, 본인은 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 뜻이 아닌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본인 말을 믿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또 그 하마평으로는 네. 뭐 약간 저는 의외라고 생각되는 임종용? 게 아니 경제 출신의 네.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임종용 아닙니까? 김종룡. 다른 사람? 뭐뿐 아니라 뭐 네. 몇 사람 이름이 거론되던데 그럼 이제 총리도 경제총리고 그렇죠. 경제부총리 있고 근데 비서실장까지 경제통 글쎄요 비서실장이 꼭 경제통일 이유가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처음에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처음에 조각구상을 쭉 발표를 할 때 경제 뭐 컨트롤 타워 할 분을 뭐 총리시키고 나머지 분들도 좀 경제 중점, 민생에 중점을 두는 윤석열 당선인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해서 그렇게 예. 브리핑을 했는데 예. 비서실장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혼선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런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경제에 대한 굉장히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도 의지지만 그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경제 사정 자체가 글로벌 환경 자체가 위험해요. 예, 그 악조건인데다가 그걸 헤쳐나가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없거든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에게는 맡게 될 텐데 예. 국무총리도 국무총리지만 비서실장이나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아무튼 예.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씨는요. 예.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직이고요. 전 경북대 병원장이랍니다.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이군요. 네,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지난주에 발표된 그 한덕수 총리 지명자 지금 그 후에 김앤장에서 4년 동안 18억 자문료 받은 네. 부분 또 신문로 지불 외국 기업한테 월세를 주고 거액의 월세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경제정책 중요한 것들을 맡는 자리에 있었다. 그게 혹시 그 기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중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능력이야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능력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 정권을 관통하면서 요직을 또 차지했었고 그만큼 또 역량도 발휘했었고 예. 평가가 뒤따랐는데 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국민정서. 국민정서가 고액자문위원회 비법조인인데 김앤장이라고 하는 제대 로펌에서의 이름값이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는 네. 알고 싶은 거죠.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럼요.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18억 때문에 낭만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그런 예. 권리는 있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질문을 했을 근데 때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소상히 밝힐 수도 없잖아요, 또. 근데 그 부분이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다면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네. 이해충돌이라는 거를 그러면은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아니라 그냥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당신 좀 수상한데 당신 뭐 했는지 좀 밝혀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럼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발목 잡기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뭐 혼쭐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되는 정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또 아마 그 청문회까지 남은 기간에 또 여기저기서 그런 제보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저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저 김현장에서 일했던 것보다 그 과거에 뭐 AT&T 뭐 그쪽 분들에게 집을 뭐 전세 주고 뭐 이런 것들 문제를 민주당에서 삼고 있는데 너무 좀 과거의 일인 것 같고요. 또한 거기서 어떠한 부정한 일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 지명자를 보고 좀 화가 나고 부럽기도 했어요. 왜요? 한 달에 3,8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안 부럽습니까? 네? 그렇게 받는 사람 많아요? 아니 많더라도 그렇더라도 당신은 월급 많이 받았으니까 재산이 2배 이상 늘었으니까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 없어라고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과연 그 과정 중에 불법 비리 부정이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민주당 청문위원들에게 큰 숙제가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궁금한 게 외국도 그렇습니까? 외국도 이런 고위직 인사들을 또 최대 로펌이 고용을 하거나 채용을 하거나 고문 자리에 앉히고 또 이들이 다시 정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거쳐가는 자리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위직에 있다가 김현장에 들어갔다가 김현장에서 다시 고위직으로 정부에 들어가면 그러면 김현장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저는 이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김현장 회장께서는 아유 우리 직원이 이게 총리가 됐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전 어제도 그런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최대 로펌에서 그냥 자기 돈으로 자문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대 로펌의 수익원은 대부분 큰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럼 결국은 고위공직을 지내던 분이 로펌에 가서 큰 기업을 위해 일한 것이고 그런 분이 다시 공직에 오면 과연 이 기업과 관련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런 의구심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밝혀지지 않고 그랬을 것 아니야라는 건데 밝혀지면은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근거 분명한 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 아쉬워요. 이렇게 김현장이라는 최대 로펌을 우리가 겨냥해서 정조준에서 어떤 의심을 부각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외국 기업과 우리 정부와 어떤 소송이 벌어졌을 때 김현장에 뭐 외교부 장관 출신이 10명이 있고 예를 드는 겁니다. 또 국무총리 출신이 있고 또 그런데 이들이 또 몇 년 있다가는 정부로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외국 기업이나 해외 정부는 그래? 김현장이 대한민국 정부보다 더 힘이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모르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정말 무엇을 했는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청문위원들에게 큰 숙제가 주어졌다. 그런 얘기로군요. 저는 정말 능력을 갖춘 청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근거를 가지고서. 자, 1시 34분 향해 가고 있네요. 잠깐 교통정보 알아보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 도심 종로 보신각 앞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집회와 행진을 합니다. 행진은 보신각을 출발해 광화문역과 동화면세점을 지나 다시 보신각으로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종로와 세종대로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인데요. 홍지문 터널 지나 3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났습니다. 뒤로 정릉터널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성수 방향은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이천터널을 조금 못 간 곳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서종터널부터 4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설악에서 5km 정체고요. 또 서종 부근과 덕소 3패에서 강일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20km로 가장 긴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산인분기점에서 사고 여파로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6일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서울시장 특히 민주당 후보 고민에 대해서, 그다음 경기지사는 뭐 양쪽 다 이 후보 경선으로 좀 시끌시끌하고요. 대구시장은 또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래서 또 좀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먼저 서울시장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 출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상당히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송 대표가 그 서울로 주민으로 옮겨갔고 출마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서 그게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인천시장이라고 지방행정을 또 경험했었고 당에 또 5선 의원이고 뭐 그런 면에서 경륜과 또 경험들 그의 역량은 뭐 충분히 검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의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설명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둘째,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출마 금지 약속을 선도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촉발시킨 86 용태론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양해가 필요합니다.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앞서 정성호 의원은 좀 긍정적인 발언, 뒤에 김민석 의원은 이제 문제 제기. 그래서 역시 잠시 후인 2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대선 패배 책임이 있죠. 그리고 86 용태 이야기를 했는데 물러나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에 뜬금없이 출마하겠다. 그것도 인천시장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호남 출생의 인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선에 나서더라도 본인의 정치적 배경인 인천에서 디딤돌로에서 나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김민석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도 대표쯤 되면 5선 의원쯤 되면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거면 서울시 의원들이라도 좀 모아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상호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은 아니 그러면 좀 내가 뭐 좀 면목 없긴 한데 좀 의견 수렴 과정 도와줘. 이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면 그런데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 이제 송영길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셈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대안이 있느냐? 그다음에 또 마땅히 대안도 없어요. 이낙연 전 대표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공천 신청도 안 했거든요. 그럼 저는 이 부분도 대안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명심론이죠. 정성호 의원 오디오를 틀어주셨는데 정성호 의원이 누굽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재명 라인인데 정성호 의원이 두둔한다라는 이야기는 명심이 이재명 상임 고문의 마음이 송 전 대표에 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뭐 아까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민석 의원이 또 연달아 이제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이른바 뭐 신사인방 그래가지고 강경화 전 장관, 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박용만 전 회장, 두산그룹에, 그리고 아주 젊은 신예로서는 은평구 지역구고 있는 강병원 의원, 뭐 이런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필요하다. 뭐 신사인방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할 밖에요. 김민석 의원이 나서야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이명박 당시 이제 서울시장 후보와 2002년에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김민석 의원 아닙니까? 김민석 의원이 나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중진 어른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분의 역할은 뭐냐면 당에 어떤 갈등과 혼란이 있으면 좀 이렇게 나서서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갈등과 혼란의 당사자가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큰 문제는 최지현 지금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지현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쇄신과 혁신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청년 여성 공천을 해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겨야 하는데 송영길 대표의 이런 선택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시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2시에 얘기하는 기자회견에서의 얘기들이 국민과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지층을 설득하지 못하면 예.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명분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본선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하고 맞붙어서 이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죠. 특히 왜냐하면 서울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서울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은 진영이 분열된 거예요.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선거 될 수 있죠. 송영길 전 대표는 본선 후보로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치반 단속이고 그러니까요. 지지층 결집인 거죠. 이게 안 되면은 그래도 지지층만 결집하면 선거라는 건 결국 51대 49거든요. 예. 마지막 순간에는 비슷하게 갑니다. 오세훈 시장의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대선 승리 밴드웨거닝 효과도 있고 하더라도 선거라는 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비슷해지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인 것은 치반이 단속 안 되면 수신제가 그렇죠. 예. 시국 평천화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되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그걸 네. 송 전 대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한 번으로 다 집안 단속이 될까요? 그건 안 되죠.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부터 당장은 친구인 우상호나 김민석 의원부터 먼저 설득해야 돼요. 근데 이미 그 강은 건넌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점이 완전히 좀 아까 언급한 무슨 강경화, 김현종, 박용만 이런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좀 필요해진 상황도 아닌가요? 근데 그분들이 출마를 하려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서 서울시장 선거 승리 방정식이 있어요. 본인 자당 출신 의원들을 내보냈을 때는 다 졌어요. 근데 외부에서 영입한 분들은 다 이겼어요. 예전에 조순 전 총리, 그다음에 고건 전 총리,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다 그러네요. 다 외부에서 영입한 분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그것을 좀 참고해야지 자꾸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 욕심을 위해서 출마한다는 것은 서울시장 패배의 지름. 그래서 저도 이 지금 이른바 신사인방 명단에 좀 솔깃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 영입이 될 때는 민주당 환경이 좋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선 패배 직후다. 고문서 시장이 당선될 때도 97년 대선 승리 이후에 98년 맞아요. 지방선거였고 또 박원순 시장도 재보궐선거였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때문에 물러나고 난 이후라서. 근데 지금 환경이 민주당이 좀 유리한 환경이라면 그런 신사인방도 효과적인데 지금은 누가 나가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라 그런 거죠. 이래서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양상은 아직 오리무중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경기지사는 민주당 쪽에서는 김동연, 안민석 등등의 경쟁. 네.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승민, 김은혜 경쟁. 재밌어졌어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재밌어졌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당선인의 아주 신임을 받고 있는 김은혜 그리고 대선 후보 유승민 이 두 분 간의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이 아주 본선만큼 상당히 재밌고 흥미로울 것 같다. 그렇어요. 김은혜 의원도 만만치 않아요. 본인이 2021년인가요? 작년에 차기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해봤는데 거기서 1등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도 이게 경쟁력이 쉽지가 않다. 하지만은 과연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경기도 도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본인이 풀어야 되겠죠. 초선도 이건 안 하고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또 경기도정도 잘했던 인물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재명 상임고문이죠. 근데 성남시라는 그 지자체를 성남시장 2번 했으니까 그건 좀 다르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윤심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도정을 잘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이번 지방선거는 경기도는 대리전이에요. 맞아요.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리전이고 대선 연장전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두려운 것도 경기도 기반이 없는 데다가 윤심이 자기한테로 오지 않고 지금 김은혜 의원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된다면 진짜로 가고 있나요? 여론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저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초선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나름 신임을 받고 예, 있는 예. 당선인 대변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경기지사직에 믿는 구석도 없이 나간다. 그건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뭐 윤심이 글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이 학원이 있죠. 윤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윤핵관들의 마음은 김은혜 의원한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김은혜 당선인 쪽에 김은혜 의원 쪽에 가가지고 선대위를 구성을 해서 예. 활동하겠다고 지금 예. 공천관리위원도 지금 사퇴해 왔어요.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러면은 좀 윤핵관들이 미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하지만 아무튼 흥행몰이는 될 것 같다. 재밌어졌어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경선 기준이 민심 50%에 당심 50%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의 유승민, 당심의 김은혜 대결인데 중요한 건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국 당심의 영향을 상호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김은혜 당심이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죠. 조금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은혜 의원 쪽이다. 예.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송영길 반대다. 아,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러네요. 아니 인천에서 하던 사람은 왜 우리 땅에 와서 서울시장 아니 대구에서 하던 사람은 왜 경기도 와서 이런 게 있네요. 그런 게 있네요. 그런 걸 특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없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아무런 기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마음을 열고 이제 모셔온 건데 예.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만약에 김동연 예를 들면 김동연 후보랑 유승민 후보가 이제 경쟁력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더 높게 나오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길 사람 뽑지 뭐 질 사람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자 대결 경쟁력 여론조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상 대결. 네. 즉 네, 김동연 중요하죠. 대 유승민, 김동연 대 김은혜. 맞습니다. 누가 더 세냐? 이제 네. 요거.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구시장 홍준표 의원 때문에 원래 좀 시끌시끌했던 곳이긴 한데 유영하 변호사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튜브 방송까지 직접 출연해서 공개적으로 적극 지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부적절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성원으로 사면이 됐잖아요. 예. 사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라에 기여할 바를 연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어려워지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 일성이고자 대구시장 내측근 좀 당선시켜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부적절한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유영하 변호사를 좀 지지해 달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좀 약간 소름 끼쳤어요. 뭐 어떤 내용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뭐 어려웠을 때 저를 버리지 않고 지켜준 사람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이랬거든요. 예. 이게 누구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냐면 최순실 씨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치나 선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윤시민이 명심도 다 잘못된 거죠. 예. 그게 왜 개입됩니까? 지금 지방선거 단체장을 뽑는 자리면 그 사람들의 역량과 자질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치가. 그 이야기는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유튜브 한마디도 저는 유영하 변호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홍준표 의원도 강력하게 반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됐어요. 이야기 안 해요. 그래도 그 이야기는 뭐 대통령 팔이 뭐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는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홍준표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의식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는 경선이 아니라 전략이 담겨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전략이요? 자칫 대구시장 선거를 전략 공천하게 되면 왜냐하면 두세 군데 정도는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로 전략 공천?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그것까지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공천, 전략 공천. 그걸 홍준표 의원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윤석열 당선인도 본인의 이제 정치적 셈법이 있겠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곧 만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근데 저는 배 소장님 말씀이 선거에는 영향을 끼쳐서 맞다고 봐요. 네. 윤심, 박심 영향을 끼쳐가지고 예. 중대한 뭐 결과의 변경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게 맞습니까? 경기도지사 누가 경기도지사 적임자야?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지.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김은혜 의원을 더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대구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 박심이 있다고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를 하거나 예. 뭐 그냥 전략공천 주거나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화나신 생각이 것 같아요. 들어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화 안 났어요? 네.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에는 정심이 있어요. 정심.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전략적 가능성의 사고 폭을 넓히는 게 우리 토론의 또한 이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배종찬 네. 소장의 지금 얘기는 그런 선택지도 국민의힘이 고려해 볼 수 있나? 저는 좀 약간 생각 못했던 대목까지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건 설이긴 한데 예. 설을 데이터에 주입하거나 우리가 토론의 뭐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네. 그게 과연 정치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은 앞으로 기력을 회복해서 지방 정치, 영남 정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임기 내내 많은 시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와 함께 또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그걸 깡무시한다? 그런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장 교수님께도 여쭙고 싶은 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 개의 태양이 둥둥 떠 있는 걸 원할까? 경기도에는 유승민, 대구에는 홍준표, 서울에는 오세훈.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또 이 권력자의 속성은 태양이 여러 개 떠 있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자기네들 태양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제거돼가지고 그게 정권 잃었다. 라고 말씀드려요. 안희정, 네. 박원순, 김경수. 자기 스스로 다들 이렇게 해버렸었죠.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탄핵당한 그리고 사면당한 대통령께서 나는 정치에 영향력이 있어, 나는 영향력을 끼칠 거야, 나 정치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이미지나 뉘앙스 주는 것조차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장성철 교수는 시정일관 비판적인 네. 어떤 건 평가를 내셨고 정치의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그 권력의 힘들이 작동할 수 있다. 네. 그 점은 이제 배종찬 소장이 보여주셨고. 배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4월 중에는 아마 특히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군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말까지 결정한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직진본능 직설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 두 분 다음 주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소라가 부르는 바람이 분다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